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가족 중 고령자가 60세가 되면 다음 4가지 제안을 기억해 주십시오.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가족들이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견뎌낼 능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조용히 증가합니다. 최근 건강 연구 분야의 공통된 의견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식단, 운동, 감정관리, 건강검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쉽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안정적이고 꾸준히 유지하는지 여부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첫째로, 식단 측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루 8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간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동은 혈당 안정성과 위장 기능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조절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데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기름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간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약 4에서 6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뇌졸중 위험을 약 1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은 위장 불편 증상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일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 변동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게서 이러한 개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이는 60세 이후에 흔히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쉬고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태극권 등이 모두 적합합니다. 최근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동안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에서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국가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2가지 부류로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절 손상을 초래하는 갑작스럽고 과도한 운동입니다. 장기간 자극이 부족하면 관절과 근육의 퇴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수면의 질과 정신 상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운동 후
회복이 운동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휴식과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데 이는 오히려 피로 누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의 운동은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면 급격한 운동량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긴장을 풀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건강관리 권고 사항에서 흔히 제시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과 신체 상태의 관계는 의학 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불안 또는 짜증은 신경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 심박수 및 면역 기능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역학조사에 따르면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5에서 25%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감정 관리란 완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인 자극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갈등,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신체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수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은 다시 혈당, 혈압,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염증 지표 수치가 현저히 높아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감정 기복은 약물 복용 수능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만성 질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요컨대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에 숨겨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연례 건강검진을 지체 없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검진을 받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핵심 원칙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이며 건강검진은 이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일부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치료 비용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검진의 경우 장기 추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관련 사망 위험이 30%에서 6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례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체 검사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심전도 변화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종종 질병의 초기 징후입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차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는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저염, 저유식 식단, 적당한 운동, 정서적 안정, 정기검진 등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기 훨씬 전에 신호를 보내지만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나중에 발생하는 건강 부담이 줄어들며 이는 수많은 장기 관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대추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건강 관련 논의, 특히 일상 식단 공유 및 영양 토론에서 대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조명은 대추가 갑자기 기적의 식품이 되어서가 아니라 일상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필수 영양소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야자 자체는 복잡한 재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정식단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되어 온 흔한 재료입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이 대추야자에 대해 다시 논의해 왔을 뿐입니다. 최근 영양학적 관찰에 따르면 대추를 적당량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신체 상태, 피부색, 수면 리듬, 소화 능력 및 계절 변화에 대한 저항력 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구성의 결과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와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에는 눈에 띄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에너지 섭취 리듬, 철분 섭취, 그리고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특정 당분과 미량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어느 정도 빠른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보충은 양리학적 변화가 아니라 일상 식단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습관 조사에 따르면 천연 당분을 함유한 과일이나 건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피로도 점수가 평균 8에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수면과 운동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특정 식품 하나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철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철분은 비햄철로 흡수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추는 피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보조식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칙칙한 안색과 고르지 못한 피부톤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안색은 혈액순환, 철분 대사, 단백질 섭취 및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특정 비타민은 항산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아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영양학적 관찰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단조로운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색이 노랗거나 어두워질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색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약 3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분명해집니다. 한편, 피부 재생 주기는 약 28일이지만 전반적인 안색 변화는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 효과가 나타나야 하므로 특정 음식이 단기간에 외모를 변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추는 결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참여자에 더 가깝습니다. 게다가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는 등의 문제도 있는데 이는 오늘날처럼 바쁜 생활 방식에서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수면의 질은 신경계 조절, 멜라토닌 분비 리듬, 심리적 스트레스, 저녁 식사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추에 함유된 천연 당분과 미량 원소가 신경계에 약간의 조절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러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적절한 수면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간 진행된 지역사회 식습관 관찰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적당량의 건과일을 섭취한 사람들 중 약 17%가 더 일찍 잠들었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여 개인차가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즉, 대추는 수면 개선의 핵심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식품 선택입니다. 또한 자기 전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당분으로 인해 각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력 저하 문제는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름과 소금 함량이 높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현대 식단은 위장, 운동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장 운동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식이섬유 함량이 특별히 높지는 않아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소화기 영양학 분야의 통계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의 변비 발생률은 정상 섭취자보다 약 1.6배 높으며 이는 특정 식품 하나보다 전체적인 식단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대추는 다소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씹지 않고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 방법 자체가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추를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소화가 잘 되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추는 소화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절 변화의 감기에 쉽게 걸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면역체계 상태, 수면의 질, 비타민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소량의 비타민C와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지만 신선한 과일에 비해 함량이 미미하므로 면역력 강화의 주요 공급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중보건 자료에 따르면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계절성 독감 관찰 결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감기 발병률이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약 23%에서 35% 낮았으며 식단의 다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대추는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핵심 식품이라기보다는 주로 영양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체계의 안정성은 단백질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특정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더라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식단에서 대추의 역할은 합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추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효과 없는 식품도 아니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영양 구조의 일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식단 조절은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적절한 음식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가까운 미래의 소고기 섭취를 통해 4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암 환자의 영양 지원에 있어 소고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영양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암 환자의 식단 구조에서 소고기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고기 자체가 치료법이 아니며 특정 음식 하나가 종양의 진행 과정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준 치료 과정에서 영양 상태는 환자의 체력, 회복 속도, 치료 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단 선택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근육량 감소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전반적인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소고기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완전하여 인체가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근육 손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30%에서 80%가 다양한 정도의 근육 손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 정도는 암의 종류, 치료 계획, 연령,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치료 중단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그 상당 부분은 단백질 섭취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다기관 영양조사에 따르면 입원한 암 환자의 약 40에서 60%가 다양한 정도의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위장관암 환자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고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고품질 단백질이 근육량 유지에 미치는 역할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골격근 합성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둘째, 소고기에 함유된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 경로를 지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치료 중 음식 섭취량 감소를 경험하며 식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할 경우 흡수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며 간과 신장 기능 및 전체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단백질 이용 효율 저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므로 적절한 양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두 번째 우려사항은 철분과 피로의 관계입니다. 암 관련 피로는 흔한 임상 증상이며 많은 환자들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데도 만성적인 쇠약을 경험합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에서 얻는 비햄철보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비율은 약 15에서 35%인 반면 식물성 식품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비율은 특별한 촉진 요인이 없을 경우 10% 미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개인의 소화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둘째로, 철분은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하여 산소 운반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 중 철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피로 완화에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항암 치료 후 경미한 빈혈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경우 식이 보충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철분 섭취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사항은 면역력 강화에 있어 아연과 비타민 B의 역할입니다. 아연은 다양한 효소의 활성 조절에 관여하며 면역세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피로 치료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최근 일부 영양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르면 암 환자 중 상당수가 미량 영양소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아연 결핍률이 20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 또한 흔하며 특히 장기간 식욕 부진이나 위장관 흡수 저하가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쇠고기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이점이 있어 식단 구성에서 고밀도 영양소 공급원으로 자주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양소는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측면은 치료 내성과 전반적인 영양 상태 간의 관계입니다. 임상 관찰 결과 영양 상태가 좋은 환자일수록 치료 과정을 완전히 완료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여러 후향적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관 종양에 대한 일부 화학요법 연구에서 영양 상태 점수가 높은 환자들은 영양실조 환자군보다 치료 중단율이 유의미하게 낮아두며 그 차이는 약 15%에서 25%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알부민 수치가 안정적인 환자들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더 짧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소고기는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암 환자가 소고기를 장기간 다량 섭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일부 환자의 경우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위장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붉은 고기 섭취와 다양한 만성 질환 위험 사이의 관계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논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따라서 절제와 개인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식단은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량은 크게 다르며 초기 단계, 치료 중, 회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는 암 환자의 영양 관리에 있어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을 보충해주는 기본적인 보조 역할을 하지만 치료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 영양 연구의 추세는 특정 식품 강화보다는 전반적인 식단 구조 최적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 개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하고, 어떤 환자는 지방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맞춤 조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이 조절은 표준화된 치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영양은 지원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집에 오랫동안 방치된 이 4가지 물건을 가능한 한 빨리 버리세요. 최근 혈액질환, 특히 백혈병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공중보건 자료에 따르면 혈액암 발생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노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장기 노출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단일 원인으로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널리 주목받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료검진 능력의 향상으로 조기 발병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생활 환경에서의 잠재적인 화학물질 노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일상용품의 경우 재질이 노화, 오염물질 방출, 불완전한 세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정용품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건강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단기 노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저용량으로 누적 노출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 보관 용기를 원래 수명을 넘어 사용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플라스틱 상자, 보관 용기, 식품 보관 용기를 수년간 사용하며 심지어 누렇게 변색되거나 변형되거나 끈적거리는 경우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플라스틱은 장기간 사용, 특히 반복적인 가열, 세척 및 햇빛 노출 시 분자 사슬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료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저품질 플라스틱 제품에는 제조 과정에서 가소제나 안정제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첨가물은 안전한 범위 내에 있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미량 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환경보건 연구에 따르면 일부 플라스틱분해 산물이 인체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분비계 질환은 면역체계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불안정한 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필요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가정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용기의 노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유해물질 이동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카페토은 위생 및 화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토은 특히 습한 환경에서 집안의 먼지, 동물의 비듬, 곰팡이 포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쉽게 쌓이는 장소가 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카페토은 섬유 내부 구조에 수많은 미세 입자가 흡착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일상생활 중에 쉽게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실내 공기질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는 호흡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체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저렴한 카페토은 제조 과정에서 접착제나 염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장기간 사용 시 휘발성 물질을 서서히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방출량은 일반적으로 적지만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특히 가정 내에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면역체계가 상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 의약품 보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을 집에 보관하는 데 익숙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화학 구조가 변하고 활성 성분이 분해되며 새로운 분해 산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양리학 연구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가장 큰 문제는 즉각적인 독성이 아니라 불안정한 효능과 잠재적인 부산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더욱이 의약품마다 필요한 보관 조건이 다르며 습하거나 고온 환경에서는 변질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일부 가정용 약품 보관함은 오랫동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약품이 섞이거나 라벨이 알아보기 어려워 오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 의약품이 백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지만 장기간 오용이나 부적절한 보관은 간과 신장의 대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대사체계와 혈액체계 사이에는 일정한 생리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관련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규제되지 않은 화학 물질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산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산화 스트레스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관점에서 볼 때 가정용 약품 보관함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쉽게 간과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멜라민 식기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멜라민 식기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그 안전성은 품질과 수명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멜라민 소재 자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환경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저품질 제품이나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제품은 분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멜라민 식기는 고온 조건에서 미량의 포르말데히드를 방출할 수 있으며 포르말데히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정품 제품의 방출량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장기간 사용, 표면 극힘 증가 또는 반복적인 고온 살균 처리 후에는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가정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멜라민 식기를 뜨거운 수프를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데 사용하는데 이는 멜라민 소재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식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며 특히 눈에 띄는 흠집이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눈에 띄는 영향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누적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안전은 특정 물건의 절대적인 위험성보다는 꼼꼼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보관 용기, 카페토, 의약품, 식기류 등 무엇이든 핵심적인 위험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되어 여전히 사용 중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관리의 개념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위험을 줄임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혈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 기전은 복잡하지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화학 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꼭 피해야 할 한 가지, 점심에 피해야 할 두 가지, 저녁에 피해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고온 현상과 더불어 높아진 습도 및 체감 온도는 고혈압 환자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시기에는 혈관 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쉬워 평소보다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집니다. 고혈압은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지만 고온 환경에서는 단기간에 조절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더운 환경에서 신체의 생리적 조절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혈관 확장, 땀 분비 증가, 전해질 손실 등은 모두 혈압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서둘러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쉽게 간과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앉거나 일어서면 기립성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고 혈액이 뇌로 빠르게 돌아오지 못해 어지럼증이나 심지어 일시적인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이미 저하되고 조절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혈압 변동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편, 이른 아침에는 교감신경계가 점차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이미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더해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는 밤에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액이 약간 부족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의 안정성에 더욱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 관찰 결과 이러한 유형의 아침 혈압 변동은 고혈압이 있는 노인, 특히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행동을 취할 때 더 흔하게 나타나며 이는 쉽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점은 잠에서 깨자마자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동작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뇌와 심장 사이의 혈액 공급 조절 기능이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하는 격렬한 움직임 자체가 숨겨진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 무렵에는 기온이 하루 중 최고점에 달하고 인체의 신진대사와 심혈관계도 더욱 활발한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식사 직후 잠들면 소화계와 순환계 모두 기능이 저하되어 위장관에 혈액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어지럼증이나 심기항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는 혈압이 자연적으로 약간 떨어지는데 식후 바로 잠들면 혈압 조절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에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진한 차에 함유된 카페인과 테오필린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단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혈압 변동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추적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정오에 진한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일중 혈압 변동 폭이 상당히 크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여름철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한낮의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은 이미 약간 탈수된 상태인데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심혈관계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점은 낮잠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혈압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누우면 위압이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혈액순환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점심시간의 생활 속도가 너무 느긋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 변동 위험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과 밤이 다가오면서 신체의 일주기 리듬은 흥분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지만 이 시기에는 위험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단시간에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과도한 땀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운동 자체는 유익하지만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정 기복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업무 스트레스나 가족 문제로 인한 감정적 흥분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기온으로 인한 탈수를 걱정하여 밤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야간뇨가 잦아져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긴장이나 분노 상태에 있다면 혈관 수축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어 밤에 혈압을 안정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 밤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야간 혈압의 특성을 간과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야간 혈압이 감소해야 하지만 생활 습관이 부적절할 경우 이러한 하강 추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고혈압 환자 수는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성인 인구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더운 계절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일부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 변동 범위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노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편,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여름철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염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온도 변화가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임상 통계 또한 혈압 변동폭이 큰 사람들이 안정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들보다 뇌졸중 및 심부전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장기 관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혈압 합병증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온도 및 환경, 감정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측면이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더운 날씨에 고혈압을 관리하는 핵심은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 리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서거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고 점심 식사 직후 잠자리에 들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것을 피하며 저녁에 격렬한 운동, 감정 폭발,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 조절은 실제로 신체의 혈압 조절 시스템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압 관리는 단기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혈관계가 잦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의 중요성은 특히 고온 환경에서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의 변동을 장기간 무시하여 신체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제안하는 것, 이 4가지 과일에는 메트포르민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이 과일들을 매일 번갈아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혈당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과일이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됩니다. 이 주장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 식단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다 부드러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매년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공중보건 데이터는 실제로 추세를 보여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이요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껍질째 먹는 사과, 블루베리, 자몽, 키위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일에는 약효 성분이 전혀 없으며 메트포르민의 작용 기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일들은 식후 혈당 변동을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식품들은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거나 중간 정도이며 수용성 식이섬유, 폴리페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함께 작용할 때 탄수화물 흡수 속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 식단에서 음식을 적절하게 순환시키는 것은 혈당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과 자체에는 과당이 적지 않지만 핵심은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영양소를 상당 부분 손실하게 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수용성 섬유질 함량이 약 20에서 30% 증가하는 반면 폴리페놀 항산화제는 더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과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 변동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사과는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뛰어나 일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하여 총 당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관찰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적당량의 사과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전반적인 식단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사과 한 가지에만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 계열에 속하는 천연 색소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영양학적 관찰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아 일반적으로 약 40인 반면 흰쌀은 혈당 지수가 70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에너지 섭취량에서 블루베리가 혈당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여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러한 개선은 일반적으로 느리고 장기간의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2-3회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10에서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생활습관 및 운동량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블루베리는 식이섬유 함량이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몽은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으며 나린진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관리와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몽 100g은 약 40kcal의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과일치고는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의 대사 연구에서는 자몽 섭취와 식후 혈당 상승 사이에 어느 정도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췌장 기능의 개인차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자몽에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아 일부 사람들의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섭취량을 주의 깊게 조절해야 합니다. 키위는 영양 밀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로 비타민C 함량이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비교적 풍부합니다. 키위 100g에는 약 60에서 8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과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 GI 측면에서 보면 키위는 일반적으로 약 50으로 중간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키위에 함유된 수용성 섬유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시켜 혈당 급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는 이노시톨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포도당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영양 보충의 일환일 뿐 치료 효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키위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역할은 종종 오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의 높은 당 함량을 걱정하여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소위
기능성 과일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사실, 수많은 최신 영양역학 연구에 따르면 핵심은 특정 과일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구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에서 30% 낮았습니다. 이러한 고섬유질 식단은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와 통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서 비롯됩니다. 이 데이터는 단일 식품의 영향은 대개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여 장기간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적인 식품 선택보다 규칙적인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과일이 어떤 이점을 제공하더라도 전체적인 식단에 당분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약화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껍질째 먹는 사과, 블루베리, 자몽, 키위는 영양 구조 측면에서 서툰 어드밴티지즈를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은 적절하게 음식을 순환시키고 총 섭취량을 조절하며 주식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췌장 기능, 생활 방식 및 운동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음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계란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2달 안에 건강에 4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침 식사 구성과 노인의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흔히 섭취하는 식재료인 계란을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자체는 복잡한 식품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식단 구성에서 계란이 차지하는 역할은 쉽게 간과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아침 식사로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지 여부가 하루 종일 신체 상태와 신진대사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며 하루 종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개 장기간의 식단 조절의 결과이지 특정 음식 하나 섭취에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단지 흔히 관찰되는 사례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노인 식습관을 조사한 통계적 관찰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매일 계란을 1개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이 계란을 전혀 섭취하지 않거나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점수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3,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관찰 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그룹의 사람들은 하체 근력 테스트에서 평균 8%에서 12% 정도의 향상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전체 운동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란이 힘을 갑자기 높여주는 스위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단백질 섭취의 효과가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다르며 아침 식사 시 활용률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아침의 에너지 안정성이 더 높고 혈당 변동이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하지 근력 및 운동 능력 변화에 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짧은 거리 걷기와 같은 일상 활동 중 주관적인 피로감을 덜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백질에서 제공되는 필수 아미노산과 관련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 근육 손실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에는 100g당 약 12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흡수율과 활용도가 높아 아침 식사로 흔히 선택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낮 동안 지속되는 근육 분해를 줄여 기본적인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지 및 기억력 수행에서도 특정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아침에 물건의 위치를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기억 공백을 경험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주로 혈당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내려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6에서 9%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체감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대사 과정과 같은 신경 전달물질 합성에 참여하며 이는 단기 기억 유지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아침 피로를 줄여 뇌가 더욱 지속적인 활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점은 장기적인 영양 섭취의 규칙성 자체가 특정 음식 하나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 인지 및 눈 건강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영양조사에 따르면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망막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A와 루테인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섭취량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눈의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추적 조사 결과 1년 이상 일정한 아침 식사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특히 아침에 책을 읽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도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력에 상당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피로도가 더욱 뚜렷하게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영양소의 효과가 서서히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차이를 느끼려면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욕과 간식 의존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행동적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더 늦었고 간식을 먹는 빈도도 더 낮았습니다. 이는 주로 단백질의 포만감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그렐린 수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면 아침 식욕이 평균 15에서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행동 추적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2에서 8주 내에 점차 안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면 갑작스러운 식욕도 감소하는데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식습관이 안정되면 뇌가 식사 리듬에 대한 기대치가 규칙적으로 변하여 무의식적인 과식 행동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아침에 감정적으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욕 감소라기보다는 행동 조절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침 식사로 꾸준히 계란을 섭취하는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변화는 단순히 계란 때문만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최적화된 식단의 결과입니다. 단백질, 지방, 미량 영양소의 균형이 신체 건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영양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건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계란은 높은 안정성, 손쉬운 구매, 그리고 풍부한 영양가 덕분에 아침 식사의 주요 식재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에 아침 식사로 계란을 포함하는 습관은 하체 근력, 기억력, 시각적 편안함,
아침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단의 중요성은 특정 음식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단의 지속성에 있다. 이러한 이해는 실제 건강관리의 논리에 더 가깝고 장기 관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향과도 더 부합한다. 소변을 보고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을까요? 조언. 소변을 볼 때 다음 4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소변을 그저 신체의 일상적인 대사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배출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상 관찰 결과 소변의 변화가 신체 검사 지표보다 훨씬 더 빨리 신체의 내부 대사, 내분비계, 비뇨기계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흔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만성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변 이상이 혈당이나 혈압 변화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변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체 신호 체계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입니다. 이는 중년 및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상적인 노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야간뇨 증가 발생률은 20에서 45%에 달하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야간뇨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흔한 신체 신호임을 시사합니다. 잦은 야간뇨는 혈당 조절 이상, 양성 전립선 비대증, 심장 기능 저하, 수면 무호흡증 등 여러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혈당과 관련하여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밤에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되므로 야간뇨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전립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크기가 커져 요도를 직접 압박하고 방광의 소변 저장 능력을 감소시켜 야간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부전 환자는 낮 동안 체액 저류를 경험하며 밤에 누워있을 때 체액 배출량이 증가하면 신장이 자극되어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변에서 썩은 사과와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흔한 임상적 연관성은 케토시스, 특히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케톤체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대사 연구에 따르면 혈중 케톤체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면 아세톤이 호흡과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 특유의 냄새를 형성하게 됩니다. 첫째, 이 냄새는 일반적인 소변 냄새가 아니라 확연히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변했습니다. 둘째, 신진대사 측면에서 보면 신체는 이제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인슐린이 더 이상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과 함께 심한 갈증 증가, 체중 감소, 피로 악화가 동반된다면 포도당 대사 장애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한편,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 내분비학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병성 케토산증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약 15에서 25%는 혈당 수치 상승과 같은 명확한 증상보다는 소변이나 입냄새 이상을 먼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이상한 맛이 아니라 신진대사 불균형의 신호이며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배뇨 후에도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상에서 매우 흔하며 특히 중년 및 노년 남성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은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조직이 커지면서 요도 출구가 압박되어 배뇨시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게 됩니다. 신경 조절 관점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은 장기간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방광 수축 능력이 저하되어 소변 잔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뇨기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다양한 정도의 요실금을 경험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전립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로 감염은 국소적인 점막 충혈을 유발하여 배뇨 곤란과 잔뇨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간과되는 상황은 방광과민증인데 이는 방광이 완전히 차기 전에 강하게 수축하여 빈번하지만 불완전한 배뇨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변이 탁하거나 우윳빛을 띠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될 징후입니다. 이는 소변의 지질이나 염증 유발 물질이 유입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과 관련하여 요로의 세균 감염은 다량의 백혈구와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소변이 탁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드물지만 유민요와 같은 림프 배액 장애의 경우 지방 입자가 소변으로 유입되어 소변이 우윳빛을 띠게 됩니다. 관련 지역 역학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유민요 발생률이 0.1%에서 0.3%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구체 여과 장벽이 손상되면 단백질이나 지질이 누출되어 소변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분 섭취 부족이나 고농축 소변도 일시적인 혼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대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소변이 우윳빛을 띠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이한 냄새나 배뇨통이 동반될 경우 감염이나 림프계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색깔의 변화라기보다는 소변 성분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규모 건강 추적 조사 데이터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관찰 연구에서 야간뇨가 잦은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5년 이내에 만성대사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약 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소변 패턴과 신장 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러한 패턴이 동시에 나타날 때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일 증상은 단지 신호일 뿐이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건강 상태의 실제 변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뇨는 매일 반복되는 행위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신체 피드백 시스템과 같습니다. 잦은 야간뇨, 비정상적인 소변 냄새,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 탁한 소변은 신진대사, 내분비계 또는 비뇨기계의 이상을 나타내는 4가지 징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상 징후는 경험에만 의존하여 심각도를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사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